최근에 9.13 부동산 정책이 나왔죠?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죠?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나요? 어떤 분들은 아싸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이구 저거 진짜 이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위치가 틀리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집을 한 채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중에서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맞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불평만 갖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 제도가 정말로 집값 잡기에는 너무나도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에 이번에 나왔던 그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부동산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이 종합부동산세는 원래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알겠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취득세죠.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내는 게 보유세죠. 그 다음에 팔 때 내는 게 뭐예요? 양도세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무상으로 증여할 때 내는 게 증여세죠. 그 다음에 죽고 나면서 어떻습니까? 자식들한테 주는 게 뭐예요? 상속세잖아요. 이 5가지 세금이에요. 부동산 하면 딱 보여지는 게 이 5가지 세금인데 이 세금을 자꾸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취득세 있잖아요. 이 취득세하고 양도세 있죠.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취득을 할 땐 취득할 때 팔 때 요거는 예전에 이 모든 이 5가지 세율의 기본은 공시지가가 기본이었었어요. 한마디로 땅은 공시지가 있죠. 그 주택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지가는 사실은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원래는 국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되면 이제 건드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갖다가 노무현 정권 때 건드린 거예요. 이제는 모든 기준 가격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 실거래가로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고 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거래하면은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있어서 부동산에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요. 이제 그걸 근간으로 해서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모집을 합니다. 이게 얼마에 계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약이 된 것 갖다가 공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그 국토해양부 그 들어가 보면은 실거래가 내역서 있잖아요. 아파트 실거래가 다 뜨잖아요. 그 자료가 근간에 대해서 실거래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면 업자는 2개월 안에 그거 갖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떻습니까? 2개월 동안 2개월까지의 어떤 유예기간을 주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막 1개월에도 폭등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실거래가 제도 2개월 동안 60일 동안 했던 거를 1개월로 단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장난질 치지 마라. 6개월 동안. 그래서 1개월 안에 공인중개사는 이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게끔 제도를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점점점 실거래가가 기준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아까 취득세하고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아직도 어떻습니까? 기준이 되는 게 공시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게 뭐냐면 재산세 있죠? 재산세하고 상속세, 증여세는 뭡니까? 실거래가가 기준이 아니라 지금 토지는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주택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가격이.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는 일반 매매가액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현저하게 낮잖아요. 분들이. 특히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개발지면 개발지일수록 매매가격하고는 천지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시골에는 다 논밭대기 아니에요. 그 논밭대기니까 논밭대기에다가 그 사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거 갖다가 뭐예요? 만약에 공시 가격을 많이 올리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농사 짓는데 난 농사만 지었는데 왜 세금 많이 내라 그러냐. 많이 조세 저항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분들이.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는 땅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안 올려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서울에 집을 짓는 땅 있죠? 집을 짓는 땅일수록 그 공시지가를 매매가에 상당히 따라오게 접해놨다.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이면 서울일수록 어떻습니까? 이 매매가에 어떻습니까? 거의 한 7, 80%까지 공시지가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 매매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어떤 건 10배, 20배, 30배까지 차이가 나요. 어떤 거는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매매는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욱이 거기다가 개발지 있죠? 개발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 책정을 하잖아요. 근데 개발지는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책정이 예를 들어 3만 원으로 했다. 그때 시세가 30만 원이었다 합시다. 알겠어요? 그런데 1년에 무슨 개발 호재가 막 뜨면서 30만 원이 100만 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 됐는데 공시가격은 어떻습니까? 공시지가는 그거는 뭐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격은 어떻게 돼요? 30배 이상 차이 나죠? 개발지일수록 공시지가와 매매가의 차이는 상당히 벌어지게 돼 있다. 이분들이. 왜냐면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 매매가는 수시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매매가가 100만 원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투기꾼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생각 때문에 이 공시지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이. 가격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린다 하더라도 조금씩 반영을 하는 겁니다. 개발지에. 그러니까 개발지일수록 뭐가 차이 난다? 공시지가하고 매매가는 많이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땅 가지고 계신 분들 종합 이번에 토지세 내라고 지금 날라올 거야 아마. 날라오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현실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는. 뭐냐면 특히 뭐부터 주택부터 현실화시켜서 지금 보면은 종합부동산세는 원래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의 기준 가격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를 걷어들이려고 하는 게 거의 집이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로 말하면 공시지가랑 비슷한 건데 그 공시가격이 현재 주택 매매가격이 한 80%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60% 정도였는데 그게 올라와서 현재는 매매가의 80%. 알겠어요? 근데 공시가격도 1년에 한 번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아파트 가격이 막 점프하는 데는 80%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인데 공시가격이 4억 있잖아요. 4억인데 어떤 데는 뭐 아파트 가격이 5억 하다 8억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매가는 8억 올라갔고 공시가격은 아직 4억인데 아직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2022년도까지는 매매가격에 맞추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8년도, 2022년도에 시세가 8억이면 그게 공시가격의 기준도 뭐로 맞추겠다? 8억에 맞추겠다 이거예요. 거의 현실화 시키겠다. 그러면은 재산세 기준이 뭐예요? 이 가격,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4억을 기준으로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8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해서 다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세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전반적으로 늘어나겠죠. 네.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뭐냐면 국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국가적에서 노리는 거는 뭐냐면 재산세를 늘려서 지방을 재원 조달했잖아요. 세수를 많이 걷게끔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세가 또 올라가겠죠. 부동산세가 많이 들어오면은 국가 세수가 많이 거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 안정적으로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면 지방재정이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국가재정이 튼튼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집값 올린다라는 명분으로 자꾸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올려서 일반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주 극빈층은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 그리고 다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걷어들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분들이 대신 1가구 1주택자 아니면 또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게끔 지원해주고, 그쵸?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끔 청약의 기회를 열어준다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뭐 반값 아파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뭐였냐면 분양을 못 받게 했었어요. 신규 분양 있죠? 그러니까 뭐 난리 나니까 아니 집을 한 채 있다고 다른 주택으로 옮겨가려면 또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난리 났죠. 그러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자도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대신 무주택자가 받는 비율을 두고 나머지 조금 이렇게 자녀 분량을 줘서 1가구 1주택자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주겠다라고 얘가 나온 거죠. 이분들이. 그리고 또 뭐냐면 집을 이제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집을 당연히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출 많이 해주고,
집을 한 채 이제 보유하게 되잖아요. 보유하게 되면은 뭐예요? 집을 또 한 채를 살 때 대출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대출 안 해주겠다 이거. 대신 조건은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이사 가는 경우,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는 아예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가구 2주택 이상부터는 아예 안 해주겠다고. 이제 1가구 2주택을 얻을 때는 조건적으로 조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1가구 1주택자인데 그 초고가, 그러니까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좀 세율을 좀 강화를 좀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주의 목적이다 라고 해서 여태까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들은. 뭔지 알겠어요? 이 부분들은. 근데 지금까지 세율 정책을 보게 되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은 뭐냐면 6억까지 있잖아요. 6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는데 6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3억은 비과세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9억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9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만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때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따로, 비과세 따로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6억까지는 비과세고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9억입니다. 9억. 그러니까 9억이 넘어가는 것은 과세 기준에 따라서 세율 차등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원래는 그게 원래는 1가구 2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 그 기준 가격은 6억입니다. 1가구 1주택자는 9억이죠? 1가구 2주택자는 뭐예요? 6억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가구 2주택자인데 1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10억 두 개 합산을 하니까 10억이야. 그러면은 10억인데 10억에서 6억을 빼면 4억 있죠? 그러면 4억을 기준으로 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죠. 그건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 부부 합산이 아니라 사람 개인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4억을 기준으로 해서 매기는데 예전에는 그 6억이 일단 구간별로 6억이 있었고 6억, 12억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3억을 하나 만들었죠. 그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해서 이분이 아파트가 한 8억 정도 두 개 합쳤더니 8억이 됐어요. 2가구 2주택 이상. 8억이 되면은 6억 이상 2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2억이 남는데 2억이 남으면 3억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걸 현행 과세로 하고 3억에서 6억세 과세를 하나 더 책정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10억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두 개 합쳤더니 10억인데 거기서 6억을 빼니까 얼마 남아요? 4억이 남죠? 원래 4억도 원래는 원래 6억까지 나오는 이 과세에서 책정을 했었는데 그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3억, 그 다음 3억에서 6억, 6억에서 얼마 그걸 만들어서 세율을 좀 더 강화를 시켰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세율을 좀 더 올렸죠. 이 부분들이. 0.5%를 0.6%,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 구간은 원래 0.5%였는데 똑같이 0.5%였는데 0.9%로 이렇게 올림으로 해서 집을 1가구 2주택자 이상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율을 좀 더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세금도 부동산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정지역이라든지 우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같은 데에서는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이 또 엄청나게 강합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집을 사서 팔면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2주택 3주택자. 그러니까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다 등록 전환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8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과세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과세를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개정안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또 바뀌었죠. 이제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과세 혜택을 안 주겠다. 집을 더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돈 주고 집 사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 이상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세율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의 어떤 이 법을 악용을 해서 집을 많이 사들이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집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다음 임대사업자 내고 나중에 일반 세율 적용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꾸 세제 혜택을 보려고 하니까 물량이 시장에는 공급량이 없는데 이 공급 되기만 하면 임대사업자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반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욱더 종합부동산 과세를 좀 더 매김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 과세자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세가 많아지니까 압박감이 오죠. 그러니까 압박감이 오니까 당연히 매물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가구 2주택 이상. 내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안 줄여줬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어떻습니까? 중간을 많이 시켜놓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퇴로를 줘야 되는데 퇴로를 안 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만이 쌓일까 안 쌓일까요? 점점 막 쌓이죠. 이분들이. 근데 원래 이쪽 부동산 선진국에서는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되게 낮춥니다. 되게 낮추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갖다 높여놔요. 그래서 사고 파는 거는 원활하게 하라 이거야. 이 부분들이. 그다음에 중간에 보유하는 건 세금을 좀 많이 책정을 하게 됩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하나의 어떤 가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너무 크고 재산세가 너무 작다 보니까 매물이 잘 안 나갔어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취득세는 자꾸 낮춰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양도세도 더 낮춰야 됩니다. 양도세를 낮춰서 지금 여기 그 수도권에 뭐 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택지를 택지를 갖다가 신규 택지를 이렇게 분양할 게 아니라 그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10채, 20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매물을 내놓기만 하면 충분히 공급량이 돼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게끔 전략적으로 따져야 돼요. 이분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게끔. 굳이 집을 지을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 있는 집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여기 수도권에 불 꺼진 집 많아요. 이 집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퇴로를 줘야 됩니다. 양도세에 대한 퇴로를 줘야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년, 2년, 3년 안에 파는 사람들은 양도 혜택을 이만큼 주겠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면 매물이 갑자기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집값 잡을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집값 다 잡힙니다. 이 부분들이. 왜 이런 혜택을 안 줄까 저는 싶어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쓸데없는 짓이다 지금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2년, 3년 이내에 많이 파는 사람들한테는 양도세율을 60% 매긴 거를 20%만 매기겠다 갑자기. 딱 그렇게 해봐요. 시장에 매물 나와야 안 나와요? 매물 나오면서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그 집을 산다니까요. 그분들이.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신규 주택지 여기서 공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을 갖다가 다 가지고 안 내놓으니까 시장에 매물이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도세를 갖다 틀어지고 재산세만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압박감에 내놓는 사람 있죠? 제가 내놓긴 내놓지만은 많이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에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법체계는 그런 부분들이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거는 이런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공시가격 올리잖아요. 근데 22년도에 어떻습니까? 우리 서민들이죠. 서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는 당연히 무한대로 내주죠. 그죠? 그 다음 일가구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부 합산 1억 있잖아요. 1억, 소득이 1억이 넘어가면은 대출 안 해주죠. 이 부분들이. 그 3주택자부터는 아예 대출 안 해주고 전세자금 대출은. 네,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조금 더 연이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이제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6억까지는 비과세죠. 그 다음에 9억을 기준으로 해서 9억 미만까지는 종합부동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분들이.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8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6억에 사서 만약에 16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16억에 만약에 팔면 어떻게 되냐면 차익이 얼마나 생겨요? 10억이 생기죠? 10억은 과세 구간이에요. 10억은 과세 구간인데 그 중에서 얼마 공제해 주겠다? 80%. 그러니까 세금을 8억을 공제해 주고 어떻습니까? 2억만 내라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그 2억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세율 구간별로 또 따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 하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10년 이상 보유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혜택이 상당히 크죠? 세금을 적게 내는 거잖아요. 실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강화를 한 게 뭐냐면 일단은 고가주택을 사면 거주 상관없이 10년 이상이면은 어떻습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줬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2년 이상은 거주해야 된다. 거주 요건을 들이댄 거죠. 이분들이. 그리고 거주해야 되고 거주하게 되면 10년 동안은 네가 거기서 살고 보유하면 80%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네가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분들이 그거를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또는 10년 있다 보유하더라도 장기 보유 투표 공제를 30%밖에 안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가 거주하지 않을 거면 보유하지 마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국가주택에 대해서는 직접 내가 거주할 거면은 대출을 해주는데 거주하지 않고 국가주택 사는 것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적으로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세제 개편안입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안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 이상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개편안이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집을 한 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싼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들 약간은 좀 더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주요 골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많이 내게끔 됐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을 갖다가 더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후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 많이 내게 됐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초호화주택 있죠?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집을 보유할 거면 사라. 거주해라. 거주하면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이상이면 거의 세금이 많이 안 나오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거주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거주를 하게 되면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 대신 투기는 하지 마라 이거야. 이제 앞으로는 집을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어떻습니까? 93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